안녕하세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의 그릇된 인성이란 평생을 숨겨와도 벼랑 끝에 몰리면 그 실체를 드러내게 되어 있죠. 돈에 미쳐 시부와 막내인 저에게 꼬리 치다 발언을 서슴없이 내뱉던 그들.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30대 중반 여성입니다. 평생 가도 한번 볼까 말까한 엄청난 성격 파탄의 소유자를 한 명도 아닌 두 명이나 만나 겪어야 했던 제 놀라운 이야기. 지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이 돌팔이 판사야. 네가 뭔데 나한테 감옥을 가라 마라 명령질이야. 지극히 평범한 저에게 자랑할 것이 뭐냐고 물어보면 가장 먼저 음식 솜씨라고 할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음식이라면 먹는 것 만드는 것 다 좋아했고 자신 있어 했어요. 사실 제 요리 솜씨 어머니에게 물려받은 능력입니다. 어머니는 제법 큰 전통시장 한 구석에서 20년째 족발을 팔고 계시는데 저는 타고난 요리 실력과 어머니가 전수해준 조리법을 활용해 돼지국밥집을 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족발집에서 일했던 경험을 살려 결혼 후 남편이랑 힘을 합쳐 시부모님이 소유한 상가 건물 1층에 돼지국밥 전문점을 낸 거죠. 돼지국밥집은 꽤 잘 되는 편입니다. 맛있다고 소문나서 주말은 물론 평일 점심과 저녁 시간에는 가게 밖에 줄 서서 기다리는 손님이 꼭 있어요. 우리 가게 단골 중에는 제 시아버지도 계십니다. 아버님은 돼지국밥이랑 수육을 정말 좋아하시는데 전국 돌아다니며 먹어본 것 중 막내 며느리인 제가 만든 돼지국밥이 제일 맛있다며 늘 칭찬해 주세요. 며느라가, 너는 어쩜 이렇게 늘 이쁘기만 하냐? 처음 본 날부터 밥을 아주 복스럽게 잘 먹어서 마음에 들었는데 요리도 잘하고 살림까지 잘하니 원 내가 며느리 복이 넘치는구나 넘쳐. 아버님은 고기 냄새와 기름기에 푹 절어있는 저를 보고도 늘 예쁘다고 비행기 태워주십니다. 저는 아버님이 칭찬이 좋기도 하면서 한편으로는 눈치가 보였어요. 그 이유는 제 위에 두 형님 때문이었습니다. 형님들은 돼지국밥 냄새가 싫다며 제 가게에 딱 한 번 온 게 다였으면서 아버님이 가게에 들르시는 건 그렇게 싫어했습니다. 아버님, 또 막내 서방님네 가게 가셨다면서요. 너무 자주 가시면 장사하는데 방해돼요. 막내 동서가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속으로는 욕하고 있을걸요? 질투심에 욕심 많은 큰형님은 아버님이 몰래 저한테 용돈이라도 주는 게 아닌가 싶어서 전전긍긍했습니다. 작은 형님도 마찬가지였는데 둘은 종종 시아버지 아양을 떨어서 용돈을 타곤 했어요. 사실 아버님은 돈 계산은 철저하신 분인데 아들만 셋이라 그런지 딸 같은 첫째와 둘째 며느리의 미소와 다정한 말이 듣고 싶은 마음에 가끔 용돈을 주곤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막내 며느리로 들어오고 나서는 아버님 애정이 저한테 집중이 되고 만 겁니다. 덕분에 저는 두 형님에게 처음부터 미운 털이 박혀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버님이 종종 주시던 용돈 금액이 새 며느리의 등장으로 많이 줄어들었는데 그게 그렇게 마음에 안 들었나 보더라고요. 그런데 두 사람이 저를 미워하게 된 결정적인 사건은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큰형님은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며 저한테 손을 벌린 적이 있습니다. 남편 몰래 명품 가방을 하나 샀는데 카드값 때문에 그러니 제 남편에게는 알리지 말고 돈을 좀 빌려달라고요. 저는 돈 관리는 남편이랑 같이 해서 그건 불가능할 것 같다고 좋게 이야기하고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형님은 저보고 눈치 없는데 전까지 없다고 하더군요. 큰 며느리로서 나름 어렵게 막내 동서한테 부탁을 한 건데 사람 민망하게 칼같이 거절하냐며 막판에는 짜증까지 냈고요. 이 일이 있고 나서는 큰형님은 저한테 말도 잘 안 걸고 일부러 작은 형님한테만 더 친절하게 굴며 저를 은근 따돌리려 들었습니다. 작은 형님은 큰형님의 이러한 의도를 알고 오히려 반기는 눈치였어요. 사실 작은 형님도 돈 문제로 저를 찾아온 적이 있었습니다. 큰형님과 마찬가지로 남편 몰래 메꿔야 할 카드값 때문에 그러니 돈 좀 빌려달라고요.
그때도 저는 남편 동의 없이는 돈을 빌려줄 수 없다며 거절했죠. 그런데 작은 형님은 몇 번이나 더 매달렸습니다. 자기 남편이 알면 큰일 난다고, 이번에는 카드 뺏길지 모른다며 나 좀 도와달라고 사정사정했지요. 하지만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하며 결국 거절할 수밖에 없었어요. 작은 형님은 최선을 다해 사정했는데도 원하는 대로 돈을 못 빌린 게 자존심이 상했는지 이때 이후로 저한테 상당히 쌀쌀맞게 대하고 계세요. 명절 준비로 시댁에 모이면 두 사람은 아예 대놓고 면박을 주기도 했습니다. 부엌에 나란히 앉아서 전을 부칠 때 형님들은 자기들끼리 착 붙어 앉아서 속닥속닥 이야기를 하고 저는 끼워주지도 않았죠. 거기다 두 사람은 칭찬하는 척하면서 저를 깎아내리려고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동서가 음식하는 사람이라 명절 음식도 잘 만드네. 커다란 고기도 잘 썰고. 아유, 저 팔뚝이랑 손 큰 것 좀 봐. 돼지 장사하려면 동서처럼 덩치도 크고 그래야 하나 봐. 형수님, 돼지 장사가 아니라 돼지 국밥집이에요. 이 사람은 음식만 만들지 돼지를 잡는 게 아니라고요.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세요? 어머머, 서방님, 말씀을 너무 섭섭하게 하시네. 돼지고기로 장사해서 돼지 장사라고 한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된 거예요? 아무 악의도 없이 말한 건데 오해하지 마세요. 두 형님은 서민 음식인 국밥을 판다는 이유로 우리 부부의 가게를 무시하는 발언을 종종 했습니다. 남편은 부당한 대우받고 참는 성격이 아니라 형님이 귀에 거슬리는 말씀을 하면 적당히 웃으면서 때로는 발끈하기도 하면서 대꾸했어요. 그러자 두 사람은 남편 눈치가 보이는지 트집을 잡고 싶을 때는 꼭 제가 혼자 있을 때만 다가와서 기분 나쁜 말을 툭 내뱉고 가곤 했습니다. 가장 심했던 것은 제사 준비로 시댁에 모였을 때예요. 부엌에서 재료 손질하고 음식 준비하는데 갑자기 작은 형님이 저한테 왜 대학을 안 나왔냐고 묻더군요. 그 질문에 저는 요리에 관심이 많아서 요리 고등학교를 갔고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취직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제 말을 듣던 큰형님은 뭐가 그리 재밌는지 깔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 진짜 신기하다. 부모님 세대도 아니고 우리 세대에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취직하는 사람이 있었네. 그럼 동서는 외국 같은 데는 한 번도 안 가봤겠다. 비행기는 다 봤어? 큰형님은 저 보란 듯이 치아를 한껏 드러내고 웃으면서 누가 들어도 기분 나쁠 만한 말투로 외국에 가본 적이라도 있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속으로는 화가 났지만 화를 내면 지는 느낌이 들 것 같아서 무표정으로 아는 사람 소개로 일본 식당에서 1년간 일하고 왔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자 작은 형님은 못 믿겠다는 듯 여러 번이나 그게 진짜냐고 계속 물어봤죠. 일본에 있었다고? 그럼 일본어는 잘하겠네. 근데 잘해도 쓸 데가 없어서 슬프겠다. 돼지국밥 팔면서 일본어 쓸 일은 없을 거 아니야. 작은 형님은 제가 외국도 한번 안 가보고 외국어라곤 한마디도 못할 거라 확신했는데 일본어는 할 줄 안다고 하니 그게 받아들이기 힘든 모양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어 잘해봤자 써먹지 못하니 안 됐다는 식으로 말하면서 제 외국어 능력에 쓸모없는 거라고 강조했죠. 큰형님 역시 기회를 놓치지 않고 끼어들었습니다. 외국어를 배울 거면 자기처럼 영어를 배웠어야 된다며 영어 못하면 어디 가서 큰일 못한다며 거들먹거렸지요. 큰형님과 작은형님은 그것만으로는 부족했는지 자기들은 생활비 많이 받는 전업주부라 편하다며 자랑을 하는 겁니다. 돈 욕심 쫓아서 돈 번다고 괜한 고생하지 말고 집에서 살림하면서 가끔 시간 내서 마사지랑 네일도 받고 즐겁게 살라며 충고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 손을 힐끗 보더니 남자들도 힘들어하는 험한 장사하면서 손이 거칠고 못나졌다며 혀를 끌끌 찼어요. 대꾸할 가치가 없어서 가만히 듣고 있으려니 진짜 사람을 가만히로 보나 싶어서 한마디 하려고 입을 열었죠. 형님들, 저 돈에 환장해서 가게 하는 거 아니에요.
음식 만들고 손님하고 이야기하는 게 좋아서 꾸준히 하는 거죠. 그러니까 돈도 저절로 잘 벌리더라고요. 최근엔 차도 한 대 뽑았어요. 뭐, 차 새로 뽑았어? 무슨 차? 어디 건데? 차를 새로 뽑았다는 말에 두 형님은 눈을 치켜뜨더니 무슨 차인지 얼마 주고 샀냐며 질문 공세를 퍼부었어요. 저는 차 가격을 묻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고 그냥 차 브랜드만 슬쩍 알려주었습니다. 큰형님은 브랜드 이름을 듣자마자 거기 차값 비싸지 않냐며 입을 떡 벌렸어요. 옆에 있던 작은 형님은 멋씹은 표정을 하고는 돈 많이 벌어서 좋겠다며 빈정댔고요. 제가 차를 샀다는 걸 밝힌 다음 날 큰형님은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갑자기 저한테 잘해주기 시작했어요. 새로 나온 과자가 맛있다면서 사다 주기도 하고 심지어는 나중에 시간 맞춰서 쇼핑도 같이 가자는 제안까지 했지요. 저는 갑작스레 바뀐 형님이 불편하기만 했어요. 특히 제 외모를 두고 하는 칭찬은 너무 가식적이어서 기분이 좋기는커녕 사람을 우습게 보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만날 때마다 피부랑 머릿결에 윤기가 나고 좋다고 칭찬을 해대는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제 곁에 다가와서 코를 킁킁대며 비계 냄새 난다며 깔깔대던 사람이 맞나 싶었죠. 저는 살랑살랑 꼬리를 흔들어대는 형님을 보면서 조만간 돈 100만 원 빌려달라고 하겠구나 하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형님은 얼마 후 자기랑 이야기 좀 하자고 저를 부르더니 거치대로 안부 좀 묻다가 부탁할 게 있다고 이야기를 꺼내더군요. 그런데 그럼 그렇지 하고 여유롭게 듣고 있던 저는 형님이 하는 말을 듣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형님,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 돼지국밥 조리법 좀 알려달라고요? 그건 왜요? 동서도 잘 알지. 내가 사업하고 싶어 하는 거. 그런데 마땅한 아이템이랑 기회가 없었는데 동서하는 거 보니까 음식 장사가 제일 낫겠다 싶더라고. 그래서 가족한테 도움 좀 받을까 싶어서. 형님은 그동안 손댄 사업이 망한 건 사업 아이템을 보는 눈이 없어서 어쩔 수 없었지만 이제 잘 팔리는 게 서민 음식이란 걸 알았으니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형님은 이번 사업이 성공하려면 제가 적극적으로 형님을 도와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하지만 형님의 태도를 봐서는 전혀 뭔가를 부탁하는 사람 같지 않았어요. 오히려 빌려준 돈을 받으러 온 사람처럼 당당했죠. 게다가 형님은 제가 자기 사업을 돕는 것이 결국 저에게 이득이 될 거라고 했습니다. 형님에게 레시피와 식당 경영 방식 등 장사에 필요한 걸 다 알려줘서 형님이 장사 잘하도록 만들어주면 형님이 저에게 로열티를 줄 수도 있다는 식으로 말했죠. 저는 오만할 정도로 당당한 형님을 보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형님이 하는 말을 정리하면 결국 이거였어요. 음식 장사 미천이라고 할 수 있는 조리법이고 뭐고 다 알려줘서 형님 가게 잘 되게 만들어주면 그때 가서 생각해보고 고마움의 표시로 돈 좀 주겠다는 거였죠. 하지만 저는 형님의 제안에 조금도 끌리지 않았습니다. 혹하며 넘어가기엔 제가 형님을 너무 잘하니까요. 형님은 분명 가게 준비도 운영도 제 노동력을 써서 해결한 다음 장사가 잘 되면 입 싹 닫고 잘해봐야 푼돈 정도 주실 게 뻔했습니다. 게다가 저는 형님의 전적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게 좀 인기가 있다 싶으면 그걸로 사업해보겠다고 했다가 손해만 봐서 아주버님이랑 시댁에서 수습을 했다고 들었어요. 저는 형님에게 지금 하는 가게 돌보는 것만 해도 정신없다며 형님 제안은 감사하지만 사양하겠다고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단번에 웃음기를 싹 거두더니 눈에 불을 켜며 저한테 따지는 게 아니겠어요. 정말 너무하네. 사람이 이렇게까지 부탁을 하는데 할 수 있는 데까진 도와줘야지. 좋아, 동서 바쁜 사람이다 이거지? 그럼 레시피만 좀 알려줘봐. 그럼 나머지는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형님은 짜증난다는 듯 입맛을 다시며 레시피 좀 알려달라고 요구했어요. 저는 미안하지만 공개 못한다고 했습니다.
음식 장사에서 레시피가 가장 중요하다고요. 그러자 형님은 인상을 팍 쓰면서 자기가 돈 주겠다며 얼마 내면 알려줄 거냐고 따져 물었습니다. 형님,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건 저희 장사 생명이랑 직결된 거라 알려드릴 수가 없는 거예요. 부디 이해 좀 해주세요. 이해? 그러지 말고 동서가 먼저 이해해주면 안 돼? 동서는 이미 장사 잘하고 잘 벌어먹고 살잖아. 그럼 나 좀 도와줘도 그렇게 손해는 안 볼 거 아니야. 내가 오죽급했으면 이러겠냐고. 형님은 원래 참을성이 없는 사람인데 자기 뜻대로 안 되면 어린아이처럼 보채기도 잘하세요. 특히 돈이 관련된 상황에는 더 심하게 굴곤 했습니다. 평소에도 시부모님한테도 온갖 불쌍한 척을 다 하면서 돈 없다고 하소연을 곧잘 하는데 돈 못 빌려준다고 하면 상대방을 속 좁은 구두쇠 취급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형님은 저에게 돈 많이 벌더니 위아래도 모른다며 비난을 날렸습니다. 저는 형님의 무례한 말에 화가 났어요. 하지만 쓸데없이 싸움을 하기가 싫어서 오늘은 이만 돌아가시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핸드백을 집어들더니 씩씩대며 문을 박차고 나가버렸어요. 그런데 큰형님과의 불편한 만남이 있고 며칠 후 이번에는 작은 형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작은 형님은 저를 보자마자 대뜸 이렇게 묻는 게 아니겠어요. 동서, 큰형님이 동서한테 크게 화 한 번 내셨다면서? 동서 많이 속상했겠다. 작은 형님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배시시 웃으면서 저와 큰형님 사이에 이를 들먹이더군요. 저는 작은 형님이 뭔가 콩콩이 속이 있는 것 같아서 별다른 대답은 하지 않고 듣고만 있었어요. 그러자 작은 형님은 큰형님 때문에 제가 짜증났겠다면서 큰형님한테 섭섭하지 않냐고 혼자서 코치코치 캐묻기 시작했습니다. 그제서야 저는 작은 형님의 의도를 눈치챘어요. 작은 형님은 제가 큰형님 욕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었던 거였죠. 저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은 마음에 작은 형님께 이렇게 말했습니다. 작은 형님, 죄송한 말씀이지만 큰 형님이랑 저 사이에 오고 간 대화에 대해서 뭐라 말하기가 좀 그래요. 큰 형님도 안 계시는 자리에서 큰 형님 이야기하려니 마음이 불편해서요. 어머머, 동서, 말을 진짜 이상하게 한다? 그래서 뭐, 내가 큰 형님 욕이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나 참 기가 막혀서. 갑자기 분통을 터뜨리는 작은 형님 때문에 저는 순간 크게 당황하고 말았습니다. 저는 작은 형님께 제 말을 오해하시지 말라고 정중하게 말을 했지만 작은 형님은 오해라는 말이 기분이 나쁘다며 더 화를 냈어요. 이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형님과의 대화가 힘들겠다는 판단이 들어 그냥 아무 말 않고 듣고 있기만 했습니다. 그런데 작은 형님은 또 왜 입을 다물고 있냐, 할 말 있으면 해보라며 따지는 겁니다. 작은 형님은 한참을 씩씩대다가 남은 이야기는 다음에 하자며 쌩하니 나가버렸어요. 저는 그런 형님의 뒷모습을 보고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작은 형님에게 시달린 날로부터 한 달쯤 지나자 이번에는 큰 형님, 작은 형님 두 분이 한꺼번에 저를 찾아왔습니다. 저는 이번에는 또 무슨 일인가 싶어서 바싹 긴장을 했어요. 하지만 두 사람 입에서 나온 이야기를 듣자마자 긴장이 풀리면서 깊은 한숨이 나왔습니다. 두 형님이 한 말은 전혀 새로울 것이 없었고 또 돈을 빌려달란 이야기를 되풀이 하시더군요. 동서, 돈이란 건 말이야. 쌓아두면 안 되고 여기저기 투자를 해서 불려야 해. 돈이 돈을 번다는 말 동서도 들어봤을 거 아니야. 그래, 동서. 이건 동서한테도 좋은 기회야. 내가 알아봤는데 여기 프랜차이즈 영어학원은 열기만 하면 족족 다 잘 된대. 그래서 하겠다는 사람이 줄을 섰는데 글쎄 내가 그 기회를 잡았지 뭐야? 두 형님들은 이미 부자가 된 것처럼 신이 나서 저에게 자기들의 계획을 알려주었습니다. 둘 다 정말 즐거워 보였는데 특히 큰형님 쪽이 더 흥분한 것 같았죠. 큰형님은 학원을 차리자고 말한 사람은 자기가 아니고 작은 형님이라고 했어요. 하지만 큰형님이 사업 경험이 많아서 자금을 빌리거나 사업을 실행하는 건
큰형님이 도맡아 한다며 자랑했습니다. 그래도 일단 둘이서 같이 하는 사업이라 정말 기대된다며 신나했는데 얼굴에 웃음꽃이 활짝 폈더군요. 큰형님은 저에게 잘 될 게 뻔한 기회를 놓치는 건 바보 같은 일이라며 형님에게 돈을 줄 것을 강요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형님의 강요에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저 정중한 말투로 계속 거절을 할 뿐이었죠. 그러자 큰형님은 마치 자신이 떼돈 벌 기회를 제가 앗아가기라도 한 것처럼 저를 몰아세웠어요. 아무리 매섭게 화를 내도 제가 꼼짝도 않자 형님은 이성을 잃고 말았죠. 이래서 고졸은 안 돼. 영어 교육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아무리 설명해줘 봤자 속이에 경일기구만. 맞아요, 형님. 당장 눈앞의 돈에만 급급한 장사치가 뭘 알겠어요. 우리 그만 가요, 형님. 형님들은 씩씩대며 차례로 무례한 말을 뱉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은 못 참겠다 싶어서 형님들에게 말 조심하시라고 경고했어요. 그러자 두 사람 모두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무슨 버르장머리냐며 허공에 삿대질을 해댔습니다. 저는 그걸 못 본 척하고 먼저 가보겠다는 말만 남기고 자리를 떠버렸죠. 집으로 온 저는 남편에게 이날 있었던 일을 다 전달해 주었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은 남편은 무척이나 화를 내더니 저에게 괜찮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아까는 화가 많이 났지만 지금은 괜찮다고 대답해 주었습니다. 남편은 제 대답을 듣고 한참을 생각하더니 바로 시댁에 전화를 걸어서 이 일을 알려야겠다고 하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제가 계속해서 두 형님의 행패를 참아줄 수는 없었으니까요. 그 후 한동안 형님들로부터 연락이 없었고 저도 마찬가지로 나서서 형님들 안부를 굳이 묻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해준 이야기를 들으니 큰형님이 어디서 돈을 구해서 프랜차이즈 학원을 차릴 준비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났을까 잠시 궁금하긴 했지만 그냥 신경 쓰지 않는 게 좋겠다 싶어 그에 대한 질문을 하지는 않았습니다. 다음 날 시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은 남편에게 이야기를 다 들었다면서 걱정스러운 말투로 제가 괜찮은지 물어보셨어요. 그리고 아버님은 두 형님에게 전화를 해서 따끔하게 혼을 냈다며 자랑스럽게 이야기하셨죠. 그것들 내가 아주 그냥 눈물 쏙 빠지게 혼을 냈다. 다시는 막내 며느리 괴롭히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뒀으니까 이제 괜찮을 거다. 아버님은 혹시라도 형님들이 저에게 뭐라 그러면 즉시 아버님께 알려달라며 당부의 말씀도 하셨습니다. 저는 아버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 조만간 한번 찾아뵙겠다고 했어요. 그러자 아버님은 안 그래도 저에게 할 이야기가 있다며 이번 가게 휴일에 남편이랑 같이 시댁에 좀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와 남편은 친정 엄마한테 얻은 족발을 들고 시댁을 방문했습니다. 아버님은 친정 엄마가 만든 족발을 받으시더니 굉장히 기뻐하셨어요. 그렇지 않아도 사돈어른 족발이 먹고 싶던 참이었는데 너무 감사하다며 사돈께 인사 전해달라고 하시면서요. 그런데 아버님은 평소와 다르게 그리 반기던 족발을 바로 드시지 않고 냉장고에 넣으시더라고요. 우선 할 이야기가 있다면서요. 우리 상가 2층 구석진 곳에 밥집 하나 있는 거 알지? 거기 장사가 안 돼서 이번 계약 끝나면 나갈 건데 그 자리 너네가 가게 내서 써라. 내 첫 1년은 세도 안 받으마. 아버님은 깜짝 놀란 표정을 짓는 저희 부부를 흐뭇하게 바라보시더니 자기 이야기 좀 더 들어보라고 하셨어요. 아버님은 밥집이 들어와 있는 자리가 워낙 구석이라 임대가 좀처럼 나지 않아서 전부터 고민이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들어온 학원마저 잘 안 되어 나간다고 하니 뭐 좋은 방법이 없을까 궁리하다가 저희 부부를 떠올리셨대요. 너네가 장사 수완이 좋지 않냐? 그러니까 너네가 들어와서 장사하면 죽은 상가도 살리겠다 싶더라고. 어떠냐? 첫 1년 공짜로 장사해보는 거 나쁘지 않은 생각이지? 아버님은 저를 빤히 쳐다보시면서 돼지국밥집 2호점을 내든
사돈어른과 족발집을 하든 제가 하고 싶은 대로 장사를 해보라고 하셨어요. 저는 그때까지도 어안이 벙벙해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은 제가 거절할까봐 조바심이 나서 인테리어 비용까지 대주시겠다고 하시더군요. 이 말을 들은 남편은 제 손을 덥석 잡더니 무조건 하자고 부추겼어요. 저는 남편의 격려에 겨우 정신을 차리고 아버님께 그렇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버님은 환하게 웃으시면서 고맙다고 말씀하셨지요. 아버님으로부터 뜻밖의 제안을 받은 날부터 저는 남편과 새 가게에 대한 구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둘이서 머리를 싸매고 고민한 결과 2층에는 돼지국밥집이 아닌 족발집이 좋겠다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사실 저는 남편에게 내색하진 않았지만 예전부터 엄마가 시장 부석이 아닌 가게에서 장사를 하셨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 남편이 먼저 장모님과 함께 족발집을 내자고 제안을 해줘서 얼마나 다행이고 고마웠는지 몰라요. 족발집 오픈 결정은 친정 부모님에게도 기쁜 소식이 되었습니다. 특히 친정 엄마는 딸과 함께 일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더 기분 좋아하셨지요. 이렇게 기뻐하시는 엄마를 보고 있으니 저도 남편도 덩달아 행복해져서 어서 빨리 족발집 열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했어요. 하지만 이 소식은 두 형님에게는 마른 하늘의 날벼락 같은 충격을 주었어요. 제가 잘 되는 걸 못 참는 두 사람은 이번에도 예외 없이 저를 찾아와 화를 마구 내더군요. 동서, 이제 보니 사람이 아주 영악하네. 우리 둘이 학원 낼 자리 필요한 거 뻔히 알면서 아버님 꼬셔내서 또 상가 자리 받아냈다며? 도대체 왜 그랬어? 동서는 가게 잘하고 있잖아. 형님, 영악하다니요. 두 분은 제가 학원 낼 자리를 뺏은 것처럼 말씀하시는데 그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리고 그 상가요. 제가 내달라고 한 게 아니라 아버님이 먼저 제안하신 거라고요. 어머, 기가 막혀. 연기하는 것 좀 봐. 우리가 바본 줄 알아? 동서가 아버님한테 꼬리쳐서 상가 하나 더 얻어낸 거잖아. 제가 어떻게 호소하든 형님들은 제 이야기를 들을 생각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미 분노로 이성을 잃어서 눈이 뒤집힌 상태였으니까요. 둘은 저를 둘러싸고 각종 무례한 표현을 써가며 저를 맹렬하게 비난했습니다. 저보고 사악한 여자라느니 뱀 같은 여자라느니 이런 말을 서슴지 않고 있어요. 그저 화풀이에 불과한 두 사람의 말은 단 1분이라도 듣고 있기 힘들었습니다. 저는 두 형님의 얼굴에 제 휴대폰을 들이밀고 이렇게 말했어요. 지금부터 한마디라도 더 하시면 당장 아버님이나 남편에게 전화를 걸겠어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행동해 주세요. 뭐가 어쩌고 어째? 나 진짜. 제 말에 큰형님은 두 주먹을 불끈 쥐더니 몸을 부르르 떨었어요. 작은 형님도 마찬가지였고요. 두 사람은 뭔가 상스런 말을 뱉고 싶은데 억지로 참는 듯 했습니다. 두 사람은 아랫사람인 저는 함부로 대하면서도 우더른인 아버님은 무서워하는 편이었어요. 행여 실수했다가 아버님 앞으로 되어 있는 부동산 재산을 물려받지 못할까봐 겁을 내는 거죠. 여차하면 아버님에게 연락하겠다는 말을 해서 그런지 한동안 두 사람은 저를 찾아오지 않고 연락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날 이후 두 사람을 처음으로 본 것은 족발집 오픈 날입니다. 이날은 시부모님을 비롯해 아주버님 등 모든 시댁 식구들이 오기로 되어 있었어요. 그러니 형님들 역시 좋으나 싫으나 제 얼굴을 봐야 했던 거죠. 저 역시 형님들을 보기가 굉장히 불편했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욕을 먹은 건 저니까요. 그렇지만 다른 시댁 식구들과 친정 엄마도 계신 자리라 일단 표정 관리 잘하고 웃으면서 형님들을 맞았어요. 그런 저에게 큰형님은 퉁명스럽게 개업 축하한다는 말과 함께 꽃다발을 제 가슴에 툭 던졌습니다. 개업 축하해. 꽃은 동서한테 어울리는 걸로 잘 골라온 거니까 꽃병에라도 꽂아놔봐. 큰형님은 꽃다발을 마치 불쾌하고 싫은 물건 넘겨주다시피 하며 주더군요.
저는 기분이 확 나빠졌지만 그 기분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애썼죠. 그런데 꽃다발 속을 본 순간 저도 모르게 인상을 확 찌푸리고 말았어요. 꽃다발 속에는 백합이 굉장히 많이 섞여 있었습니다. 백합은 제가 싫어하는 꽃이에요. 백합 냄새를 맡으면 왠지 모르게 신물이 올라와서요. 큰형님은 제가 백합을 싫어한다는 것을 아주 잘 알고 있었어요. 형님이 했다가 접었던 많은 사업 중에 꽃집도 있었는데 그때 형님 꽃집에 가서 꽃 주문할 때 백합 싫어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거든요. 그리고 형님은 저에게 백합 냄새가 역하다는 사람 처음 본다며 쓸데없이 예민하단 식으로 이야기를 했었고요. 저는 화를 겨우 참아내고 큰형님에게 꽃다발 감사하다고 인사를 했어요. 그러자 큰형님은 거만한 표정과 미소를 지어 보이더군요. 그 얼굴이 어찌나 능글능글하던지 지금도 큰형님의 그때 얼굴은 생생하게 떠올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리고 그 옆에 있던 작은 형님이 터뜨린 웃음소리도 함께 귓가에 들리는 듯해요. 당황하는 저를 보고 고소한다는 듯 키득키득댔거든요. 하지만 저는 두 형님의 영악한 자극에도 넘어가지 않고 하루를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족발집이 오픈 첫날부터 손님들이 꽤 많이 찾아주신 덕이에요. 엄마가 시장통에서 첫 장사할 때부터 꾸준히 찾아온 단골도 오시고 근처 아파트 단지에 사는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얼마나 든든하고 신이 났는지 모릅니다. 족발집이 대박나는 바람에 일은 많아졌지만 몸이 피곤한 것은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제 신경을 정말 거슬리게 한 건 다름 아닌 두 형님의 견제와 질투였지요. 형님은 제가 아버님 상가를 빌려 족발집을 낸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장사까지 잘 되니까 정말 견딜 수 없는 모양이었어요. 어쩌다 시댁에서 보게 되면 족발집이 아직도 잘 되냐고 물어보는데 말투랑 표정으로 봐선 언젠가 손님이 뚝 끊겨서 폐업하길 바라는 듯한 느낌이더라고요. 두 형님들은 초반에는 아직도 족발집 장사가 잘 되냐고 캐묻더니 몇 달이 지나고서는 정말 장사가 잘 된다 싶었는지 이제는 매출이 얼마인지 알고 싶어 했습니다. 두 사람은 심지어 가게까지 찾아와서 매출을 알려달라고 성화였어요. 동서 우리 왔어. 오픈날 딱 한 번 오고 말았다고 동서가 섭섭해할까봐 바쁜데도 시간 내서 온 거니까 족발은 넉넉하게 좀 챙겨줘. 알았지? 그나저나 손님들 진짜 많네. 하루에 얼마나 팔아? 형님들 오셨네요. 족발은 포장해 가시는 거죠? 사이즈는 뭐로 할까요? 동서 큰형님이 질문한 건 대답 안 해드려? 하루에 얼마나 파는지 궁금해 하시잖아. 작은 형님은 제 옆에 딱 붙어서 매출을 알려달라고 계속 요구했습니다. 저는 작은 형님에게 가게 매출은 비밀이라고 간단하게 대답했어요. 제 대답에 작은 형님은 인상을 구기더니 별것도 아닌 걸 비밀로 하냐며 가족끼리 치사하게 군다며 투덜거렸습니다. 큰형님 역시 불쾌한 표정을 하면서 저더러 사회성이 부족하다고 뭐라고 그랬고요. 이 모든 것을 옆에서 보고 듣던 친정엄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나서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아이고, 원래 어느 가게든 매출은 쉽게 공개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 너그럽게 이해하시고 여기 족발 포장한 거 드릴 테니 각자 하나씩 들고 가셔요. 바쁜데 와주셔서 고마웠어요. 엄마는 큰형님과 작은형님의 손에 족발이 든 비닐봉지를 하나씩 건네주더니 환하게 웃으면서 꾸벅 잘 가라는 인사를 하셨습니다. 두 형님은 난데없이 공짜 족발을 받아들고 잠시 머뭇거리더니 엄마의 안내를 받고 종종걸음으로 가게 밖으로 나갔어요. 엉겁결에 가게를 나간 둘은 한동안 어리둥절해하더니 자기들이 진상 손님이라 쫓겨났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 사실에 화가 나고 민망했는지 금세 얼굴을 붉히더라고요. 하지만 둘은 가게로 다시 들어오지는 않았습니다. 엄마가 두 사람이 완전히 가는 걸 보고야 말겠다는 듯이 가게 입구에 떡 버티고 두 사람을 향해 웃고 있었거든요. 엄마는 두 형님이 분한 듯 씩씩대며 걸음을 옮기고 나서야 가게 안으로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가까이 다가오더니 다정하게 제 어깨를 툭툭 두드리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성질 긁으려고 덤비는 것들은 말이야. 화내면 지기 십상이니까 웃으면서 상대해줘야 해. 그렇다고 속 없는 사람처럼 배시시 웃어주면 안 된다. 무슨 말 하는지 알겠지? 돼지국밥집과 족발집을 동시에 운영하는 것은 생각보다 훨씬 힘이 들었지만 든든한 엄마와 남편이 곁을 지켜줘서 매일 씩씩하게 일을 잘 해나갔습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생각으로 마음을 안정시켰다 싶으면 꼭 큰형님이나 작은형님이 속 뒤집는 소리를 하는 통에 애써 다잡은 마음이 어지러워지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원래 호들갑 잘 떠는 큰형님이 그날따라 더 유별나게 난리를 치며 저에게 연락을 해왔어요. 전 속으로 또 돈 없다고 하소연하겠지 싶어서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듣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님 이야기를 들어보니 확실히 급한 상황이긴 했습니다. 동서, 내가 저번에 말한 프랜차이즈 학원 있잖아. 그거 완전 사기였어. 가짜를 진짜처럼 속여서 판 거야. 동서, 나 좀 살려줘. 상가 임대 계약한 거랑 인테리어 비용 다 날리게 생겼어. 형님은 자기 돈 다 날리게 생겼다며 아이고 아이고 곡소리를 크게도 냈습니다. 어찌나 목소리가 크던지 전화기를 귀에서 한참 멀리 떨어뜨려 놔야 했었죠. 형님은 제가 듣고 있는지 아닌지 중요하지도 않은지 혼자서 한참을 떠들어댔어요. 형님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형님은 학원 프랜차이즈 계약을 할 때 계약서도 제대로 보지도 않고 덜컥 사인하고 계약금도 건 모양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게 가짜 브랜드인 것도 눈치 못 채고 회사에서 정해준 인테리어 업자 역시 사기꾼이었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자기 이야기를 한창 늘어놓던 형님은 저에게 따로 마련해둔 목돈이 있을 테니 좀 빌려달라고 다그쳤어요. 전 형님에게 모아둔 목돈 같은 건 없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자 형님은 목돈이 아니라도 좋으니 있는 건 어떻게든 좀 모아서 자기한테 달라고 했어요. 계속 돈 좀 달라는 형님에게 전 또다시 돈이 없다는 말을 해야 했습니다. 얼마 전 이사를 해서 정말로 돈이 없는 상태라고요. 그런데 이사라는 말을 들은 형님은 갑자기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며 화를 내는 겁니다. 동서, 지금 뭐라 그랬어? 언제 어디로 이사한 거야? 혹시 원래 살던 곳보다 더 크고 좋은 아파트로 간 거야? 방금 전까지 큰일이 났다며 소리치던 큰형님은 난데없이 우리 아파트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느 동네 무슨 브랜드 아파트에 갔으며 평수는 대체 몇 평이냐고 따져 물었죠. 전 너무 당황해서 대충 얼버무리고 넘어가려고 했어요. 그러자 형님은 발악하는 수준으로 화를 내며 소리를 질러댔습니다. 나는 지금 힘들어서 죽겠는데 동서는 지금 집 바꿨다고 자랑질하는 거야. 뭐야? 동서 그러고도 사람이야? 큰형님은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리면서 있는 대로 성질을 부렸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흥분 상태였는데 악이 더 올라서 목소리가 굉장히 커졌죠. 더 이상 듣고 있다가는 저까지 정신이 이상해질 것 같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더 이상 전화하기가 곤란하다는 핑계를 대고 전화를 끊을 수밖에 없었어요. 전화를 끊기 전 큰형님이 뭐라 소리를 질렀는데 아무래도 욕설을 뱉으려던 참이었던 것 같았죠. 참으로 불편한 전화를 받은 날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시아버지 칠순이 되었습니다. 저희 부부를 포함한 시댁 식구들은 시댁에 모여 같이 저녁을 먹게 되었죠. 저는 큰형님과 작은형님이 무슨 엉뚱한 소리를 하거나 분위기를 흐리진 않을까 싶어서 긴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큰형님이 눈물을 왈칵 터뜨리며 아버님을 붙잡고 하소연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버님, 저 좀 살려주세요. 이번 한 번만 마지막으로 한 번만 도와주시면 안 돼요? 제가 다시는 이런 부탁 안 드릴 테니까 제발 이번 한 번만 좀 봐주세요. 뜬금없이 눈물로 호소하는 큰형님 때문에 분위기는 한순간 찬물을 끼얹듯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이 냉랭한 분위기는 아버님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곧 뒤바뀌고 말았지요.
내 돈 이야기는 다시는 꺼내지 말라고 했지. 금며느리 너 지금까지 실패한 사업만 해도 벌써 몇 번째냐. 그동안 너 때문에 네 남편 돈 얼마나 깨먹은 줄 몰라서 하는 소리야. 아버님은 얼굴을 시뻘겋게 물들여가며 있는 대로 화를 내셨습니다. 그토록 화가 머리끝까지 난 아버님은 정말이지 처음 봤어요. 관자놀이에 힘줄이 꿈틀대고 눈에 핏발이 섰는데 염라대왕의 모습이 따로 없더군요. 아버님은 형님에게 돈 이야기할 거면 당장 나가라면서 소리를 쳤는데 왜 그렇게 화를 내시나 했더니 그럴 만한 사연이 다 있었습니다. 큰형님은 사기당한 돈을 메우려고 시댁에 자주 들락거리며 돈 좀 달라고 매달렸다고 합니다. 형님의 돈 타령에 질린 시댁은 단호하게 거절을 했는데 형님은 뻔뻔하게도 이혼을 들먹이며 돈을 빌려줄 것을 요구했다고 했습니다. 그럭저럭 화를 잘 참아가던 아버님은 형님이 이혼이란 말을 하자마자 자기한테 협박을 하는 거냐며 분노를 터뜨리셨는데 아버님 칠순 생일 파티에서도 또 돈 이야기를 하니까 도저히 참으실 수가 없었던 것이죠. 아버님은 무서운 눈으로 큰형님을 노려보시더니 당장 나가라고 명령하셨어요. 그런데 그때 작은 형님이 괜히 나서서 분위기를 더 나쁘게 만들었습니다. 아버님, 섭섭하게 왜 그러세요? 큰형님이랑 저도 다 잘해보자고 하다가 그렇게 된 거잖아요. 사기인 줄 알았으면 어디 함부로 계약하고 했겠어요. 속 좁게 굴지 마시고 좀 봐주세요. 막내 꼬리치기에는 넘어가 주시고 너무하세요. 설마 그런 사이세요? 돈 3억에 그런 사이냐고요. 뭐, 속 좁게 굴지 말라고? 뭐 꼬리를 쳐? 이것들이 오늘 아주 그냥 좋다. 그렇게 그네 편 들어주고 싶으면 너도 그네랑 같이 손잡고 나가거라. 아버님은 두 형님에게 당장 나가라며 소리를 질렀는데 둘 중에서 먼저 자리를 뜬 것은 큰형님이었습니다. 그런데 큰형님은 아버님을 잡아먹을 듯 노려보더니 어금니를 꽉 깨물고 독사의 독보다 독한 말을 연이어 내뱉었어요. 아버님한텐 돈 잘 버는 막내 동서만 며느리죠? 그래요. 계속 돈 밝히면서 며느리 차별 잘 하시다가 더 늙고 약해졌을 때 막내 며느리한테 뒤통수 좀 맞아보세요. 동서한테 상가 홀랑 뺏기고. 큰형님은 눈빛까지 사악한 독사의 눈빛을 하곤 불효막심한 언행을 했습니다. 형님의 말을 들은 아버님은 눈을 질끈 감으시더니 나지막한 목소리로 두 형님에게 당장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들은 두 형님은 각자 자기 핸드백을 짚고는 문을 쾅 닫고 나가버렸습니다. 형님들이 나가자 두 아주버님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있다가 아버님께 고개를 숙이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허둥지둥 형님들 뒤를 쫓으러 나갔고요. 네 사람이 나간 뒤 저와 남편은 썰렁하고 냉랭해진 시댁 거실에 앉아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어요. 한참을 그러다가 하는 수 없이 묵묵히 밥을 먹었는데 밥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 모르고 먹다가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로부터 몇 달 후 큰형님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본 큰형님은 그새 굉장히 많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눈에 띄게 살이 많이 쪘는데 눈빛이 굉장히 날카롭고 무섭게 변해 있었어요. 목소리도 굉장히 거칠고 사나워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형님은 그 무서운 목소리로 저에게 무조건 돈 좀 빌려달라고 소리쳤어요. 동서 돈 없다고 말하고 나서 몇 달 지났으니까 이제는 돈 좀 생겼을 거 아니야. 그거 나 좀 빌려줘. 내가 급해서 사채를 썼는데 한 달 이자만 해도 엄청나서 골치가 아파 죽겠다고. 형님은 사채 때문에 괴로우니 자기를 도와줘야 한다고 저를 다그쳤습니다. 형님의 두 눈에 번쩍이는 불을 본 순간 오싹해서 몸이 떨렸지만 꾹 참고 죄송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분명히 말했어요. 그러자 형님은 악마 같은 표정을 하더니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지 말라고 으르렁댔습니다. 안 되겠다, 동서. 동서는 말로는 해서는 대화가 안 되겠어. 형님은 어금니를 꽉 깨물더니 갑자기 제 어깨를 턱 잡았습니다.
그리고는 엄청난 힘으로 저를 끌어 자기 차 조수석에 밀어넣고 억지로 태우려고 했어요. 갑자기 당하는 바람에 도망갈 타이밍을 놓쳤지만 겨우 정신을 차려 반항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형님이 괴력에 가까운 힘을 쓰고 있어서 도저히 혼자 힘으로는 안 되겠다 싶었어요. 순간 공포로 눈앞이 아찔해졌지만 살고 싶은 본능이 강했는지 입 밖으로 살려달라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처음 한두 마디는 정말 작은 목소리로 새어나왔지만 겨우 힘을 짜내 큰 소리로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어요. 누구 없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제발 아무나 좀 도와주세요. 어찌나 절박하고 다급했던지 큰 소리를 내지르자마자 온몸이 바들바들 떨려왔습니다. 저는 속으로 제발 누군가 나타나기만을 간절히 빌고만 있었습니다. 이대로 끌려가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몰랐으니까요. 바로 그때 저쪽에서 어떤 남자가 소리를 지르면서 달려오더니 형님을 확 밀치고 조수석에 반쯤 앉은 저를 일으켜줬어요. 남자는 저보고 자기 뒤로 바싹 붙으라고 하더니 단번에 형님을 제압해 형님의 두 팔을 등 뒤로 확 제꼈는데 마치 형사가 범인을 체포하는 장면을 보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 남자가 저에게 빨리 경찰을 부르라고 다급하게 말을 했고 순간 번쩍 정신이 들어와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신고를 했죠. 경찰이 오고 나서는 모든 일이 순식간에 그리고 정신없이 흘러갔습니다. 남편과 시부모님 그리고 큰 아주버님 등 시댁 식구들이 경찰서에 오고 나서는 더 정신이 혼란스러워질 지경이었어요. 인정하면 될 것을 재판을 받는데 소란을 피우고 판사에게 삿대질하고 막말을 내서 법정 모욕죄로 벌금까지 물었어요. 큰형님 역시 실형 선고받고 감옥에 갔습니다. 작은 형님이랑 비슷한 시기에 같은 교도소로 갔는데 큰형님이 작은 형님 보면 분명 머리채 잡고 몸싸움 벌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게 보면 큰형님이 감옥 간 건 작은 형님 탓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그렇다고 큰형님을 이해하고 용서해주고 싶다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큰형님은 자신이 저지른 짓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니까요. 두 사람이 감옥에 간 뒤에도 우리 부부는 물론 시댁 가족들 모두 한동안 우울하고 침울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 말대로 시간이 약이 되어서 최근에는 다 같이 모여 저녁 먹는 시간도 갖게 되었어요. 형님들 일로 충격받아 몸이 안 좋아지셨던 어머님도 건강을 되찾으셨습니다. 아버님이야 워낙 강건하신 분이라 그때도 지금도 건강하고 당차시고요. 아버님은 사건 당시와 직후 제게 큰 힘이 되어주셨습니다. 행여 마음 쓰다 아프지 않을까 염려해 주시고 가게 일도 많이 도와주셨고요. 아버님은 지금도 자주 가게 들리셔서 오픈 준비는 물론 마감 청소까지 하시는데 도움이 되니 기쁘다며 싱글벙글이세요. 비 온 뒤 땅이 굳는다는데 그게 정말인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놀랐었는데 지금은 그때 일이 떠올라도 덤덤하고 일상생활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어요. 그리고 이번 일을 겪으며 남편과 시댁 식구들과 굉장히 돈독해져서 정말 한 배를 탄 가족이 될 수 있었고요. 이제 그만 여기서 이야기를 마쳐볼까 합니다. 그 후의 이야기가 궁금하실 분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당분간은 비슷한 하루의 반복이 될 것 같아 특별히 이야기할 건 없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 중 먼 과거나 최근에 큰일 겪으신 분 있으면 일단 시간과 함께 버텨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버티고 있으면 이겨낼 힘이 또 생기니까요.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평안만이 깃들길 바라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더 많은 이야기, 기막힌 사연을 듣길 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